예,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선택입니다. 첫 번째 발제 순서, 민주적 개헌 논의의 헌법적 조건,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87년에 민주화 이후에 현재까지 개헌 논의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됐던 주체가 어떻게 이동해 왔는가, 이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은 실력자의 의사, 그 개인의 의사에 좌지우지되어 왔습니다. 5차 개헌도 그랬고요. 6차 개헌, 7차 개헌, 8차 개헌 모두 다 당시의 실력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사실은 실력자 간의 합의였죠.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 협약 형태로 현행 87년 헌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도에 3당 합당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실력자 간의 내각제 개헌 합의 각서를 만든 적이 있고, 97년도에 DJP 연합을 할 때 내각제 개헌 합의문,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이런 합의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보면 이제 권력을 실제로 갖고 있거나 그 권력을 앞으로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실력자들 간에 합의를 했다는 얘기죠. 헌법 개정을 앞두고. 그랬었는데 2007년도에 당시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이 개헌 논의를 차기 국회에서 이어가 준다면 이 개헌 시안을 처리할 용의가 있다. 이래서 당시 그 정치권에서 그럼 우리가 다음 국회, 18대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 이래서 실제로 철회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 국회에서부터는 논의의 중심이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8대, 19대, 20대에 거쳐서 계속해서 아까 우리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님 말씀 맞다나 국회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장 자문기구나 또 그 자문기구 외 옆에 별도로 국회의원이 거의 150명 가까운 148명이었는데요. 국회 미래헌법연구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 연구도 하고 이렇게 쭉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7년 사이에 촛불 시민혁명이라 불리는 그런 대규모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죠. 그걸 전후해서 2016년부터 우리 국회에 국회의원 36명으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아래 자문특위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의 국민 대토론을 진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논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만드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죠.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2월부터 정부에서 자문특위를 만들어서 자문안을 만들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헌의 각 쟁점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랄까 수기 과정을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4개 번역을 나눠서 국민 토론을 진행하고 온라인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각종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등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광범하게 수집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 3월 26일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유감스럽게도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조차도 이제 성립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때 그 대통령 개헌 발의 안에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언할 수 있는 제도가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이 헌법 개정안을 국민이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헌법에 도입하자. 그래서 이른바 또 원포인트 개헌안이죠. 이걸 2020년 3월 6일에 발의를 했고 이것도 또 투표 불성립으로 그냥 끝나버렸죠. 그래서 결국 이게 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 2016년, 17년 사이에 이 촛불 시민혁명을 전후해서 이 개헌 논의가 굉장히 광범하게 시민사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오늘 모이는 우리 한국헌법학회에도 이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표한 적도 있었고요. 그 전부터 준비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른바 대화문화 아카데미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각종 시민사회단체, 제가 그래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거의 수십 개 시민단체에서 개헌 의견을 분출하듯이 냈어요.
이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실력자의 개인 의사, 그다음에 민주화 이후에는 실력자 간 합의에 의해서 개헌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2007년 이후에는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시한 발표 이후에는 국회 쪽으로 넘어왔던 겁니다. 국회가 논의를 하면서도 꼭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16년, 17년 이후부터는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전체 흐름을 보면 결국 이제 시대적인 그 흐름이 국민 쪽으로 이게 넘어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서 국민을 배제한다는 건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결국 권력자 단독으로부터 권력자 간의 합의로 다시 국회로, 이제는 다시 국민에게로 개헌 논의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이거를 명심하고 개헌 논의 방식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드린 말씀은, 그러면 지금 이 2016, 17년 이후의 개헌 논의의 핵심적 과제는 무엇이겠는가? 요즘 논의를 들어보면 뭐 새로운 가치, 뭐 새로운 시대 정신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헌법의 기본 축이 좀 약간 왜곡되어 있습니다. 뒤틀려 있어요. 이걸 바로잡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헌정사를 보면요,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1919년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만들었을 때부터 48년도에 우리 그 정식 정부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시기예요. 이때도 보면 45년 해방부터 48년까지는 미군정 시대였습니다. 과도기였죠. 두 번째 시기는 48년에 정식 정부에서 헌법을 수립한 때로부터 61년 군사 쿠데타까지 시기입니다. 이때도 보면 60년 4.19 혁명부터 61년 민주정부가 군인들에 의해서 붕괴될 때까지가 과도기로 볼 수 있고요. 제3기는 61년 군사 쿠데타부터 93년에 문민정부가 수립돼서 군사정부가 종식된 때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87년 60항쟁부터 93년 문민민주정부로 정부를 이양할 때까지가 과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4기는 93년에 이제 완전히 문민민주헌정 시대가 열렸고 지금까지죠. 이 시기를 잘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체 이런 식입니다. 주권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침해당하는 시기가 있고, 이 침해에 저항해서 국민들이 주권을 회복하게 투쟁하는 시기가 있고, 또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의 과도기가 있고, 다시 주권이 침해당하고 거기에 다시 국민이 저항하는 일종의 순환이 나타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국민이 저항을 해서 개헌의 물꼬는 트는데 개헌의 중심은 되지 못해 왔습니다. 결국은 종래의 정치 권력이 또 개헌을 했어요.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제는 국민의 희생으로 마련된 개헌의 장에서 국민이 배제된 헌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반복적인 연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앞으로 있어야 할 개헌은 권력자 간 합의만으로도, 국회 내의 폐쇄된 논의만으로도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국민 합의 개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국회도 정부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겠지만, 의원이 개헌 논의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는 그런 개헌이어야 우리 한국 헌법사의 역사적 이성, 그 요청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학계 논의를 훑어봐도 그렇고, 뭐 언론도 그렇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그렇고, 이제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 명제만큼은 이제는 움직일 수 없게 된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 국민 중심으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우리 헌법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를 보면 주권과 국민주권이라든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 민주공화정 시스템에 대한 침해가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었죠.
우리나라 헌법은 항상 저 1919년 임시정부 헌법부터 제1조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 근본적인 명제는 변화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헌정에 있어 근본 규범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헌법 규정들이나 그 하위 법령을 통해서 이게 자꾸 왜곡돼 왔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왜곡시킨 것이 바로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62년 헌법. 이 헌법은 1919년 이후에 한국의 입헌주의를 구조적으로 왜곡한 헌법이었습니다. 이 3공화국 헌법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는데요. 이 헌법이 상당히 모범적인 헌법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72년 헌법은요, 심지어 아예 입헌주의의 궤도를 이탈해 버렸어요. 대한민국 헌정의 기본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좀 의아한 건 87년에 권력자 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행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이때 모델이 된 게 62년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62년 헌법에서 왜곡된 입헌주의적 제도가 또 심지어는 일부 사항에 따라서는 72년 유신헌법 체제에서 반입헌주의적으로 극단화된 내용이 일부 포함된 채로 지금 존속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의문이죠.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 뭐냐면, 그렇다면 2018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고 2020년에도 뭐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2020년 그 발의 개헌안은 그건 뭐 그냥 헌법 개정안 국민 발안제 하나였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것이 없고 2018년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62년 헌법이나 72년 헌법과 비교해서 종래의 구조적인 헌법 왜곡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인식과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48년 재헌 헌법에는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제도를 수립한다, 이게 돼 있었고요. 62년 헌법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한다, 이게 돼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72년 유신헌법에 가서는 민주주의의 제도를 수립한다, 확립한다는 말 대신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단어는 원래 독일에서 히틀러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인간의 존엄을 기초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만든 단어죠. 그런데 유신헌법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래놓고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구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완전히 기본권 보장을 포기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 간판으로 그 독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문구를 도용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그렇게 됐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 용어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쓰이기가 전혀 잘못된 겁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포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독일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는 사실은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재헌헌법을 보시면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사법권은 법원이 행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국가 권력을 어떤 국가권이 행한다, 행사한다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62년 헌법에 가면 갑자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는 식으로 그 국가 권력 귀속 주체가 변경되는 식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건 넌센스죠.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만 속하는 겁니다. 국가기관은 그 권력을 수임받아 행사할 뿐이죠. 그런데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전혀 변경이 없고, 이런 조항이 많았어요. 국민과 공무원 관계 조항도 보면 원래 48년 재헌헌법은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 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파면을 청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62년 헌법에 오면 단순히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바뀝니다. 더더군다나 재밌는 건 원래 공무원 이 조항은 기본권 편에 있던 조항이에요.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할 수 있고 피선거권을 통해 선출도 될 수 있고
공무를 담임할 수 있다는 그 기본권장에 있었던 조항을 갑자기 총강편으로 가져옵니다. 원래 헌법 총강은 국가 조직의 기본 원리를 규정한 조항이에요. 이리 가져와 버렸어요. 공무원 조항을. 왜 그랬을까? 이거는 62년 헌법이 의도한 새로운 국가 모델에 부합하기 위한 거였죠. 그렇죠? 네. 이것도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서는 별로 뭐 특별히 손질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게 72년 유신 체제의 이른바 영도자적 지위라는 말을 그동안 그 당시에 썼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단순히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그 국가 전체에 그 뭡니까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어서 삼권을 초월하는 지위로 이렇게 상정된 그런 지위를 말한 건데, 원래 48년 재헌헌법에서는요,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세 개의 국가 권력의 대등한 위치에서 다만 행정권의 수반이다, 그리고 외국에 대해서만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만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60년 4.19 혁명 후에 헌법을 만들면서 의원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행정권을 내각에 부여하다 보니까 부여하고 대통령한테는 의전적 지위만 부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위에다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고 넣었던 거고, 행정권은 별도로 국무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던 거죠. 이때 국가원수라는 용어나 국가를 대표한다는 용어는 실권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 의전적인 서열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61년 헌법에서 61년 쿠데타 이후에 62년 헌법에서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로 환원했어요. 그러면서 이 조항도 재헌헌법으로 돌아갔습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놨었던 것인데 72년 유신헌법에 가서는 아예 이게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집니다. 유신헌법에 가서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이 용어가 잘 보면 그 전과 똑같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로 하는 말하고 대통령제에서 국가의 원수라는 말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얘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대통령 국가의 원수라는 조항 아래에다가 묘한 걸 집어넣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든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서, 이걸 언뜻 보면 당연한 말 아니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책무 조항은 대통령이 어떤 의회 정치 내랄까 아니면 삼권이 분립되는 이런 정치 시스템 내에서의 그 책무를 넘어서는 책무 규정이에요. 결국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국가 권력이 분립되기 이전에 국가라는 통일체 자체에 대한 대통령의 아주 유별난 책무를 규정한 겁니다. 이렇게 쫙 해놓고 1항부터 2, 3 이렇게 해놓고 4항에다가 행정권은 대통령 수반으로 한 정부에 속한다는 식으로 해서 제일 밑으로 밀어넣어서, 이게 유신헌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단순한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국가의 아주 거의 제왕적 지위에 올려놓은 거죠. 이 조항은 사실은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7년 헌법에도 변경이 없었고, 이번 2018년 대통령 발의 개헌안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대단히 아쉬운 점입니다. 이것이 또 대통령 선서 조항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48년 헌법, 재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은 취임에 있어서 국회에서 선서를 한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62년 헌법에서는 선서를 이렇게 하는 건 내용은 비슷한데 국민 앞에 선서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선서는 국회의원과 대법원의 법관이 참석하는 데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랬었는데 이걸 70년 유신헌법에서는 다 없애버립니다. 뭐 국회에서도 없애고 국회의원과 대법관 앞에서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선서한다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는 걸 그대로 이제 62년 헌법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차이가 없게 여러분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국민이 선서의 수령자로서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 대법관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 2018년 발의 개헌안에 전혀 손을 안 댔던데, 제가 이걸 그냥 사례로 쭉 몇 가지 들은 건데요. 이걸 왜 들었냐면,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 자체가 이 왜곡돼 있는 부분들을 손질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너무 결여돼, 이 얘기를 강조한 거고요. 근데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이걸 좀 이렇게 역사적인 체계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제 기본권
쪽하고 국가조직편은 이제 다음에 전광수 교수님과 송소영 교수님 말씀이 있을 거니까 제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중에서 총강편을 간단하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뭐 이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성숙해서 이제 바로 뭐 할 것 같 하면 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살펴보니까 그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말만 도입돼 있지 헌법의 기본 원리나 국가 구성의 기초가 될 만한 원리 규정이 없어요. 우리 사실 1948년 재헌헌법은 제5조에 대한민국이 정치적 시민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같이 지향한다는 기본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없앴죠. 없애고 없습니다. 법치국가라는 말도 없고 다시 사회국가라는 것도 없고 다시 민주주의도 명확하게 규정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 1940년대에 그 독일에서 한스페터 입센이라는 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이마르 헌법과 독일 기본법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국가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 원리를 보훈기본법에서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49년도죠. 49년에 함부르크에서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걸 좀 검토를 해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여전히 그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8조 사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이건 이제 좌우 간에 진영 대립이 있어서 헌법 개정이 어려울까 봐 안 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놔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헌법 제5조 2항에 보면 군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 제가 시간상 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군의 국토방위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더 분명한 규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이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과거에 없었던 것인데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성립한 현행 헌법에서 들어갔던 건데 그냥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렇게 애매하게 썼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얼마나 쿠데타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항은 명확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군의 정치기임은 금지된다.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여기 있을 조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군 조직에 관한 그 국가 조직 부분으로 옮겼어야 맞는데 이걸 검토를 전혀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헌법 제6조를 봐도요. 거기에 보면 외국인의 지위 조항이 별도로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조항이 6조에 왜 있는 거냐면 원래 그 기본권 편에 기본권의 주체를 다 국민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인은 어떡하란 말이냐 해가지고 별도로 넣는 조항이 원래 이게 그럼 이 헌법의 재개정 역사를 안다면 이번에 우리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보면은 기본권 주체를 국민과 사람으로 이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외국인의 지위 조항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어요. 그다음에 7조 공무원 규정과 8조 정당 규정 이것도 문제인데요. 아까 공무원 조항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조항도 정당 조항도 사실은 총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 조항도 기본권 편에 넣거나 아니면 국가 조직 편에 넣는 게 옳고요. 내용도 좀 많이 손질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정당 조항은 이 정당은 원래 1960년 헌법에 도입될 때 58년도에 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당 하나를 진보당을 해산시켰기 때문에 그때 국회의원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헌법에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밑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때는 정당이란 말도 안 썼습니다. 당연히 결사 안에 정당이 들어가니까 다만 그냥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넣었던 겁니다. 그랬었는데 그리고 정당은 당연히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결사이기 때문에 기본권으로 포착이 돼야 되는 기본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총강으로 옮겼는가? 그 밖에도 내용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공무원 조항과 정당 조항을 총강으로 옮긴 까닭은 지난번에 그 유신헌법이라든가 뭐 이 1962년 헌법에 기여했던 한태원 교수가 쓴 내용을 보니까 그 회고담에 그 말을 썼더라고. 62년 헌법은 과거의 현상 유지적 헌법과 달라서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 정치적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과감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국가, 뭐 정당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대놓고 막 말씀하셨던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까닭은 우리 헌법이 구조적으로 지금 헌법국가가 지향하는 원래 이 프로그램에 안 맞게 왜곡돼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충분히 연구가 안 돼서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이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적인 왜곡을 해소시키고 새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헌법 개정을 만들 거냐? 그거는 분명히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 논의를 하시냐? 그것이 헌법에서 명령되는 것을 어디서 밝힐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개정 절차에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국회 제적 과반수나 대통령이 제안하고 나면 20일 이상 대통령이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고를 왜 하는지 애매하죠. 왜 공고를 하는 거죠? 이미 제안되고 나면 그 수정을 하나도 못해요. 그대로 그냥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투표로 가야 되는데 공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를 보면 헌법 개정안이 작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죠. 유진호 박사가 쓴 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기본 조직을 변경하려는 헌법 개정안인 이상에는 국회에 정식으로 제안되기 전에 벌써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충분한 용의를 갖추어야 사리상 마땅하다. 바꿔 말하면 헌법 개정을 제안한다는 것은 말이 제안이지 제안될 때 벌써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고하고 국회 의결은 국민의 여론을 들은 후에 최후적으로 정식으로 결정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헌법은 전 국민의 삶의 양식입니다. 국가의 미래에 걸려. 그러니까 이게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기 전에 이미 국민 의사가 충분히 수렴돼서 국회나 대통령은 그냥 국민을 대행하는 위치에서 그냥 제출하고 의결하고 국민에게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식으로 되는 것이지 국민을 배제하고 헌법 개정안을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뭐 여러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국민 토론회도 하고 대통령 발의 때도 했다고 하지만 그때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짧은 기간에. 근데 대통령 발의 개헌안 할 때 단 한 달을 주고 그 한 달의 내용 안에 돌아다니면서 다 개헌 토론회도 하고 뭐 되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 개헌 논의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적 한계, 상황적 한계, 국회 의석구조상의 한계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시간상 보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부터 역산해서 정치 일정표를 짜보면 동시에 진행되는 개헌 일정표를 짜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치권의 대선에 집중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개헌 논의에 필요한 집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의 입헌례를 보면 권력의 계승 시기에는 개헌을 금지하는 헌법례들이 있어요. 이때는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개헌을 함부로 시도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적 한계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극복하느라 비상시국입니다. 국가 에너지를 이 전염병 극복에 집중해야 될 상황이고요. 특히 문제는 코로나 위기로 국민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대폭 위축되어 있습니다. 국민 중심적 개헌 논의가 요구하는 성질상 요구하는 수준의 활발한 토론의 장을 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개헌 자체를 유예하는 헌법례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권, 국가긴급권 발동 시에는 개헌을 아예 명문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있는데 국가긴급권은 발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렵다,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회 의석 구도도 지금 21대 국회는 특정 정당이 국회의사를 지배할 만큼 그 과도한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으로 이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유혹을 받기 쉬운데 이건 곤란합니다. 개헌 논의는 오히려 특정 정당이 독주하기 어려운 여러 정당이 병립해서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마지막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헌 논의의 틀을 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너무 강박적인 레토릭은 좀 이제 그만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이나 됐으니 이제 바꾸자. 이런 얘기는 미국 헌법은 242년 됐습니다. 일본 헌법은 46년 이래 단 한 구절도 수정하지 못하고 한자도 수정 못하고 75년이 됐어요. 미국과 일본이 번영한 민주국가는 누가 부인할 겁니까? 이게 세월이 흘렀다고 헌법을 그냥 바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개헌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조금만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개헌 논의의 시한을 너무 단기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는 국회가 바뀔 때마다 심지어 국회의장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임기 내에 어떻게든지 개헌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짧은 시기간에 한시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국민은 영원히 이 한반도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결단하는 개헌 논의를 어떻게 그 짧은 임기 내에 빨리 하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까? 안 했으면 좋겠고
개헌 논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마지막으로 있는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민 중심적 개헌 논의를 진행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꼭 똑같은 스타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아일랜드나 멕시코 시티나 몽골, 칠레 이런 등지에서 현대적인 개헌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미 성공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번에 그 대통령 발의 개헌안 할 때도 보니까 국민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이게 비춰봐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두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이제 청산해야 될 내용은 사실은 87년 체제라기보다는 62년 체제거나 거기에 추가되는 72년 유신 체제의 독소 조항들, 이건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그걸 해놓고 나서 일단 헌법의 구조를 반듯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 정신이 사회적 가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옳다. 그 다음에 헌법은 특히 헌법을 고치고 뭐 이렇게 변경시키는 이 과정은 대표될 수 없는 국민 직접적 사무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유일한 살아있는 의사주체인 국민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을 만들고 고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 합의 개헌만이 올바른 개헌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3.1 운동 때, 4.19 혁명 때,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이 이어져서 60 민주항쟁, 2026, 17 촛불적 시민혁명 등등으로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고 개헌의 물꼬를 텄습니다. 새로운 헌법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 새로운 헌법의 운명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국민이.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게 하는 그런 개헌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